삼중 특검이 그래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게 활동 기한 최대 170일, 파견 검사만 120명, 거기다가 뭐 특검으로 따로 들어온 사람들 감안하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이래저래 하면 600명도 훌쩍 넘을 것 같은데, 각종 또 독소 조항으로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검사 출천을 일단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사의 한계도 없고요. 제가 예전에 특검 취재해봐서 아는데, 특검은 또 브리핑을 거의 매일 해요. 그래갖고 피의 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은데, 피의 사실이 그대로 공표가 되고 국민에게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본회의 때도 그렇고. 지금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를 했듯이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의 결정은 국무위원들에게 구속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뭐 사실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대 특검에 지금 파견되는 검사만 120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공수처에 지금 제대로 작동하는 검사가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네. 10배 규모예요. 10배 규모. 네. 그러니까 거의 검찰청 하나를 새로 차려서 국민의힘만 탈탈 털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각 검찰청에서 그리고 수사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눈에 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왜 위험하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확증되지 않은 그런 사실관계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을 원래는 위법한 것인데 특검을 통해서는 무제한적으로 매일같이 공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겠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여론이 조성되면 무제한적인 별건 수사가 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을 기반으로 특검을 해서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혐의들을 무제한적으로 발견될 때마다 다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 독소 조항들 때문에 저희가 절충안을 내고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추천할 때도 애초에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당이 행정부의 수사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그런 행정부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견제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특검을 여당이 주도를 한다. 특검 그러니까 여당이 주도하는 것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사실 특검제도 자체가 미국에서도 지금 폐지를 해야 되냐 마냐 하고 있는 판일 정도로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것도 이제 검사 인사권을 비롯해서 모든 수사기관의 그런 요직 관할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정말 무자비하고 이게 전례 없는 그런 규모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매일 톱 1면에 이 수사 관련된 상황들이 다 적시가 될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저희가 지방선거 정상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건 지금 선거 패배 책임지고 지도부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이 그럼 같은 논리로 자기들도 지방선거 지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 전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내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숨만 쉬어도 지금 되는 상황에 숨도 못 쉬게 생겼다. 그렇게 보입니다. 탄핵은 탄핵이고 탄핵된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그 독소 조항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독소 조항도 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 수사 내용 자체를 이제 공표할 수 있는 피의 사실 공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특검 구성 자체도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구성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수사를 하다가 보면요, 다른 수사가 발견이 되면, 단서가 발견이 되면 이거 무한대로 그냥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독소 조항이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우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댓글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라 이러는데, 부정적으로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 이 정도 하고, 이 와중에 또 주목받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숨만 쉬어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젠가는 오래 걸리겠지만 숨만 쉬어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여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수감 당시에
그러니까 조국 씨 수감 지금 당시에 최단 기간 내 사면을 약속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지금 논란입니다. 이게 최강욱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 나왔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을 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조국 대표 수감되기 전에 하신 바가 있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특별 사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예상했던 바죠. 왜냐하면 지금 조국 그 혁신당 같은 경우 후보를 이번 대선 때 내지 않고 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뭐 맨입으로 할 일은 없을 거고 당연히 이제는 이런 어떤 조국 전 대표 조국의 어떤 사면과 어떤 유무원의 어떤 합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정경심 씨가 그런 거 있었어요. 막 더 일찍 만날 조국 이런 식으로 대선 때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뭐 사면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마음대로 막 행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특히 최강욱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국민들이 알든 모르든 뭐 우리가 뭐 애초 생각했던 대로 조국 대표 뭐 사면하면 그걸 끝이다 이런 어떤 생각은 뭐 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해 줄 것이냐 이런 어떤 측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저희들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이제 알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너무 뭐랄까 100%가 아니라 200%, 300% 어떻게 보면 좀 권한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하고 새로운 어떤 사람 지금 추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성읍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변호사도 지금 추천을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어떤 이야기 예. 때문에 많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본안 심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권한 대행이 그런 어떤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이제 그걸 딱 그 철회를 딱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본인이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내가 해석한다. 이걸 왜 헌법재판소에서 해석하냐?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짐이 곧 법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지명 철회를 한 것은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어떤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독단적으로 해버린 건데 이런 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뭐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런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사면 나오는 것 자체도 대통령의 어떤 권한 어떤 남용의 단적인 어떤 표현인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특검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특검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검사 정원이 2,290명. 예. 그런데 정원이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병가를 낸다든지 뭐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도 많고 특히 공판검사가 한 350명 됩니다. 예. 공판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검사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120명 거기다가 또 수사까지 포함하면 총 인원이 577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규모로 해서 어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인데 사실 여기에서 어떤 건들이 어떻게 지금 발생할지 참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용하게 넘어간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지금 본인들은 이제 배지를 뗀다는 거로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국회의원 배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네. 상대방은 어떤 정당 지금으로 해서 당을 지금 해체하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각오로 지금 싸워야 되는데 너무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검사만 120명이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사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한 것 같다. 한 명당 한 명씩 마크해도 될 정도의 규모죠. 그래도 남네요. 그래도 남아. 107명이니까 예. 120명이면 그쵸 다 마크하고 나머지 예. 13명은 뭐 이제 전 정권 인사들만 털어도 사실 될 정도의 규모고 특히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정권 비리를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공천부터 더 많이 가서는 2020년 4월에 펼쳐졌던 그 서울시 보궐선거 그때부터 전부 다 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서 검사들이 살펴보겠다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국민의힘이란 정당 이미지가 네.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천하나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지자체 선거라든지 어쨌든 이제 당 어떤 이미지에 아마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의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지자체 어떤 관련된 어떤 뭐 후보자들부터 해서 뭐 관련 안 된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공천이라는 건 당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너무 조용하다. 우리가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이재명 정부 인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보니까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유력하다. 이게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실 멤버가 이렇게 꾸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했던 이태영 변호사, 이분이 이제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변호 맡았던 전치영 변호사, 83년생이죠. 이분이 이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는 방안이 또 유력합니다. 거기다 이제 법무비서관 역시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이장형 변호사가 검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새 정부 민정수석실에 신설 예정인 사법제도 비서관이라고 또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또 조상호 변호사 기용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이분은 또 대장동 재판도 변호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명에서 4명 정도 꼽아봐도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통 민정수석실 이런 식으로 꾸리는 거는 본 적이 없죠. 그렇죠. 사실 오광수 수석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윤 검사 출신 아니냐 예. 그런 얘기들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민정수석의 본래 역할은 사실 그 국민들의 그런 민의를 전달을 하고 좀 친인척 비리 같은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좀 정신을 차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비서관들이 줄줄이 다 변호인 출신을 앉히고 있다. 그리고 네. 더불어서 사법제도 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검찰개혁과 대법관 30명 증언과 같은 그런 수사 사정기관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런 것들을 좀 밑그림을 그릴 만한 비서관실을 신설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그런 정권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가 총체적으로 이 사정기관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직기강 법무 민정비서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전부 다 변호사 출신들이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가 기관과 기강을 잡겠다,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이런 것들 저희가 사실 총체적으로 인사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윤석열 정권 출범하자마자 민주당이 사적 채용이니 뭐니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으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때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극복을 못해서 우리 사람들 우리 손으로 잘라내는 예. 그런 엉터리 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민정수석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부속 인사 그리고 의전까지 성남 라인들이 총체적으로 장악을 하고 있고 그 대통령실 자체가 이재명 친위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 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게 없다라고 보통 국민의힘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이렇게 프레임이라도 여론전을 해야죠. 사적 채용이다 예.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기들이 당했던 그 프레임이라도 꺼내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저희 정권이 얼마나 참 그때 저도 쉽지 않았던 것이 민주당 눈치 보다가 그때 뭐 그런 물리적인 구속력이 없는데도 우리 청년보좌 출신들이 관료들 면접 보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때 사적 채용이란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 출신들이 절반 뽑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랬던 것이 전 정권의 실체였는데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되는 인사들까지 다 무혈 입성하고 있죠. 무혈 입성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펼칠지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좀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대열을 빨리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오광수 그리고 그 민정수석이죠. 신임 민정수석 이분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이었는데 과거에 검사장이 되면은 이제 재산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내의 부동산에 차명으로 관리를 하다가 퇴직 후에 문제가 발생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직 후에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았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흔치 않은 건데 뭐 다른 자리라면 모르겠는데 민정수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사정정국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이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에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문제가 오히려 지금 좌파 언론에서 한겨레 경향 같은 곳에서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특수통이고 오광수 민정수석 그 내정자가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또 관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있어서 좌파 언론들이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그래서 경향이 났었다.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현상인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 한마디로 지금 규정을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실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실은 오히려 대통령실에 좀 힘을 많이 뺐었죠. 특히 이제 어떤 그 인사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통령실이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실로 이제 이관을 했는데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한동훈한테 너무 또 힘을 또 실어주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왜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결정을 했냐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은 업무가 이 승계가 안 됩니다. 데이터가 지원이 이제 승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각 그 부처로 넘기게 된다면 그게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업무도 승계되고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데 인사 데이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제 법무부 장관실에 하면은 법무부에 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좋은 취지로 넘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재명 정권에 와서는 당연히 인사 검증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하고 또 중요한 기능이 또 하나 생겼죠. 또 재정기획 그 비서관 제도를 새로 마련해서 지금 예산 편성까지도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덤비고 있고 그게 또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실 혹은 국무총리실에서 예산 편성하겠다는 게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직제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에 사업제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취지로 어떤 제도적 측면을 대통령실에서 더 그립을 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실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인사에 있어서 그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판단 요소가 이제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취임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어떤 실력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실력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부파, 충성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네 명의 어떤 변호사는 물론이고 코인 선생, 김남국이라든지 김현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총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나오죠. 총무비서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산, 그 다음에 대통령실 내에 인사를 총무비서관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사비서관은 정부의 인사를 한다면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의 예산 인사, 정말 핵심 중에서도 핵심 비서관 자리인데 그런 어떤 자리에 김현지 같은 사람, 정말 본인에게 충성한 사람들, 이 변호사들만 이렇게 채용을 지금 하고 있다. 두 번째 인사의 특징은 뭐냐면 전과자를 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과자. 본인이 전과 사범 지금 5번 달지 몰라도 아니 전과자 사범 지금 이제 그 김민석이라든지 또 그 강훈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과자 우대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또 행안부 장관 거명되고 있는 김경수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선거에 있어서 드루킹 김경수 선생을 또 지금 하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국민의 어떤 비판은 일시적이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인사 라인으로 인사를 하겠다. 그래서 진짜 통합한다고 하니까 정말 통합한다고 믿고 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